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강의 필요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사용하는 언어란 게 과연 무엇인가?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언어와 우리의 문화, 언어와 우리의 정신생활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몇 가지만 짚어봤는데, 이제 오늘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언어의 우리가 사용하는 인간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들, 그리고 언어란 것이 과연 인간의 산물인가? 인간은 어떻게 해서 언어를 사용하게 됐고, 인간과 언어와 문화, 그리고 언어와 글, 말, 그다음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한국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첫 번째 강의는 언어란 무엇인가? 이 강의를 여러분 이제 신청하고 나서 많이들 생각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란 과연 무엇인가? 말을 뜻하는가? 글을 뜻하는가? 둘 다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는 언어 없이 살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고요. 사실 여러분은 지금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언어 이해라는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거 참 재밌지 않아요? 언어가 없으면 이 강의 자체를 언어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시작해보죠. 매 과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뭔가 재미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제 긴장을 푸는 의미도 있고요. 내가 매주마다 산행을 다니는데 그때 이제 봄, 여름, 가을 동안에 이 산에서 만나는 아주 희귀야생아들을 보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사진을 마구 담게 되는데 그것들 여러분에게 자랑도 하고 소개도 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 금강초롱이라는 이 꽃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금강초롱. 이 표현도 과연 무슨 뜻일까 궁금해지죠? 이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왜 금강초롱이라는 이름이 되었냐면은 이 꽃이 맨 처음 금강산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당시 식민지 시대에 일본 식물학자인 나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해가지고 학명을 이 사람이 정했는데 우습게도 그리고 좀 마음 아프게도 학명이 하나부사라는 당시에 일본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뉴스에 나오는 것도 아마 여러분이 들어봤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학명이라는 것은 뭐 과학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은 여전히 금강초롱이고 또 이거에 대한 영어 이름은 다이아몬드 블루벨스입니다. 다이아몬드 블루벨. 초롱이라고 했는데 초롱이 뭐냐면 여기 모양을 보시면 여기 맨 좌측 것은 개화가 덜 된 상태의 금강초롱 모습이고 가운데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이고 또 오른쪽은 이제 아래서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뒤쪽 햇볕을 그 역광으로 배경으로 찍다 보니까 마치 초롱불처럼 모양을 하고 있죠. 아마 우리 선조들이 이런 점에 착안해가지고 이름을 지었나 봐요. 금강초롱 아주 아름다운 우리의 고유의 한반도 자생식물입니다. 토속 식물이기도 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언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 공부하기 전에 뭔가 좀 생각해 볼 문제들을 쭉 제시해 줬었어요. 인간이 사용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의사통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봐라. 어떤 방식을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는가? 동물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해 보라 하면서 나라마다 개나 뻐꾸기가 짖는 소리는 똑같은가? 뭐 다르다는 걸 알죠. 우리는 개가 멍멍 짖는다고 그러고 영어에서는 와우 와우 워프 워프 이렇게 짖는다고 그래요. 뻐꾸기가 우리는 뻐꾹뻐꾹 한다고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쿠쿠 쿠쿠 이런 소리. 그래서 이제 표현법이 다른데 이게 이제 어떤 소리에 대한 것은 상당히 임의적이고 그 언어의 그 의문적 속성, 의문론적 속성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제 차츰차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언어와 동물 언어는 근본적으로 같은가 다른가? 예,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겠죠. 같다면 혹은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 이번 시간, 이번 주에 하나씩 이론적인 측면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언어의 사회적 약속을 깨뜨릴 수 있는가? 예. 컵을 컵이라고 하지 않고 병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한국어에서 형태나 의미가 변화한 예가 있으면 찾아보자. 옛날에는 병이라는 것이 이런 물건을 가리켰는데 요즘 와서는 뭔가 새로운 다른 물건을 가리킨다. 노트북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내 같은 세대는 노트북은 공책이에요. 종이가 묶여있고 거기에 글을 쓰. 여러분들 요즘 흔히 노트북이라고 말할 땐 그걸 뜻하지는 않죠. 누가 이걸 일부러 약속해서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 지금 노트북 컴퓨터, 예, 랩탑 컴퓨터를 가리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한 언어의 크기는 유한한가? 수학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 언어가 가진 단어의 수는 유한한가? 한 언어가 가진 규칙의 수는 유한한가?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단어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나요? 규칙의 수는 무한정일까요? 아니면 유한, 정해져 있을까요? 이따가 우리가 답을 볼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을 여기 내지는 않겠습니다. 한 언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장의 수는 유한한가? 우리가 한국에 사용되는 문장은 500만 개이다. 그렇습니까? 문장의 수가 유한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뭘까? 상당히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고 언어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증명이라고도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따가 보죠. 인간 사회로부터 오랫동안 고립되었던 아이가 발견되었을 때 늑대 소년 얘기가 있죠. 이 아이는 인간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을까? 인공 언어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익혀서 사용하는 이런 언어, 한국어, 영어, 독일어 말고 언어학자가 또는 어떤 그룹이 어떤 연구자들이 주도를 해서 인공 언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를 바탕으로 세계 보편화라는 건 가능할까? 우리가 태어나서 영어를 배웠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까? 보편화를 딱 만들어 놓고 모든 세계인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전 세계에는 수백 개, 학문적으로는 수천 개 언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하나의 국가에 수백 개의 작은 언어들이 존재하는 국가들이 있으니까요. 인간과 똑같이 언어를 구사하는 인공지능이 가능할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똑같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대한 답을 이번 주 수업에서 우리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설문조사, 출석 점검용 설문조사를 했죠. 이게 그 결과인데요. 이게 이 결과 내용을 뽑을 때만 해도 39명이 참여를 했네요. 그래서 한 10명가량은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결석을 한 모양인데, 자, 보십시오. 동물들도 인간과 똑같은 수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인간과 같은 수준의 의사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에 75%가량이 예스라고 했어요. 예. 두 번째 설문,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는 인공지능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하고 똑같은 수준의 언어를 구사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72% 정도. 요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더 낮게, 적게 보고 있네요. 자, 이 문제도 이번 주 수업 내용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어란 무엇인가? 언어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봐요. 이 수업을 듣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언어가 무엇인가 정말 매일 쓰면서 그걸 모르고 있더라.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하면서 이 언어가 뭔지를 모르고 있더라. 이걸 좀 더 알게 되면 우리의 사고작용, 글을 쓰는 능력, 말을 하는 능력도 좀 더 좋아질 것이 아닌가. 언어하고 문화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 서로 독립적인 걸까? 아니면 언어에 의해서 문화가 좌우될까? 문화가 언어의 구조와 특성을 좌우할까? 우리 이제 민족 정신이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요즘 민족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 어떤 그 집단, 어떤 나라의 국민들 총체라고 얘기합시다.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그 나라의 국어와 어떤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는 힌트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란 의사소통 수단이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간단한 답인데 언어는 분명 의사소통 수단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참고문헌에 있는 그 배두채 박사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언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음성이나 문자의 생각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기호체계다. 여러 가지가 들어갔죠. 사람이 주체가 된다. 음성이나 문자를 사용한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기호체계다 이랬는데요. 여기 나온 이 내용을 하나씩 분리해서 보면 언어의 본질적인 특성은 이렇다고 볼 수가 있죠. 언어는 기호체계다. 예, 뭔가 기호 시스템이에요. 컴퓨터 랭귀지라고 하는 것도 기호체계죠. 그렇죠? 기호체계는 참 많습니다. 신호등도 기호체계예요. 어떤 그림들은 그 그림이 분명히 나타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호체계고요. 여러분이 또 밤낮 즐겨 듣는 음악, 이것도 기호체계입니다. 그 여러 가지 기호체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언어는 사람이 사용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 논란의 여지가 많았고 어느 정도 정립은 됐지만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건데 동물은 그러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느냐? 인공지능, 기계는 그럼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을 것이냐? 어쨌든 배주채 박사님의 정의에 따르면 언어는 사람이 사용한다. 음성이나 문자를 사용한다. 음성이나 문자를 사용한다. 언어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언어는 왜 사용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자, 그러면 의사소통 방식에는 어떤 게 있느냐? 언어는 의사소통이라고 했는데요. 의사소통 방식에는 여러 가지 중에서 시각, 문자를 사용하는 거죠. 청각, 귀, 음성을 사용하는 거고, 후각, 냄새, 미각, 혀, 맛, 촉각, 손의 느낌, 그 다음에 몸짓, 제스처 이런 것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분명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뇌파를 과연 우리가 그럼 사용할까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생각해 볼 거리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방식에 뇌파를 과연 사용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 나는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를 참 즐겨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래 얘기, 스타트랙 같은 그런 미래 얘기에 보면은 아주 고도로 발달된
휴머노이드, 인간계, 인간과 같은 동급의 고등 동물들은 말을 하지 않고서도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뇌파도 나중에 가서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텔레파시를 사용해서 뭔가 자기도 모르게 의미를 전달할 때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일종의 뇌파 의사소통 방식으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가 같이 담았습니다. 동물들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죠. 사람만이 의사소통을 하는 건 아니에요. 동물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에는 그 소리, 소리, 음성이라기보다는 소리. 동물들이 글자를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몸짓을 사용하는데 날개짓이나 춤, 특정한 팔자를 그리고 움직인다든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원형을 그리면서 난다든가 이동, 특정한 방향으로 날아요. 태양과 특정한 각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날아서 먹이가 어느 방향에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다. 이런 것들을 벌은 자기를 사회에서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또 초음파, 돌고래는 초음파라는 방식을 쓴다고 하죠. 앵무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소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자, 이런 방식을 써서 동물들도 분명히 의사소통을 합니다. 자, 인간의 언어는 주로 음성, 청각기호라고 하죠. 청각기호나 문자, 시각기호를 이용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사용한다. 그래서 동물도 의사소통을 하고 인간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동물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방식, 그들의 결합, 그들의 체계성, 이걸 과연 인간의 언어와 견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많이 연구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또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체 구조를 활용해요. 뇌, 머리 부분이 계속 발달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뇌의 발달과 발성기관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아주 정교하게, 우리 인간은 아주 정교하게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는데 인간과 원속동물, 원숭이과의 동물, 그리고 원숭이과 동물이라면 침팬지, 고릴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그 존재들 간의 그 머리의 모양을 이렇게 그 측면으로 본 게 지금 요 사진인데요. 첫 번째 인간과 그 원속동물 원숭이의 차이점이 비교가 되나요? 자,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은 이 두뇌가 크죠. 이 두뇌가 커가지고 여러 가지 인지 활동을 하는데 그 인지 활동 중에 하나가 언어라고 여겨지고요. 그 언어를 미묘하게 구사하는 지적인 능력, 그걸 프로세싱 한다고 하죠. 프로세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라고 봐요. 상대적으로 원속동물과 원숭이는 그 두뇌 부분이 작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표면적 사진이지만 정말 뇌가 담겨져 있는 부분의 용량은 훨씬 더 작습니다. 무게로 따졌을 때도 뇌의 무게가 작아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발성기관의 사이즈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발성기관인데 인간의 발성기관 좀 더 복잡해 보이죠. 이 공간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들이 소리를 내려면 공간이 많아야지 다양한 울림소리나 다양한 마찰음이라든가 다양한 후두음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음성을 다양히 낼 수 있는 용이한 구조를 갖게 되었어요. 옛날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반면에 원속동물과 원숭이는 보시다시피 공간이 더 작을 뿐만 아니라 그게 이리저리 통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앞부분이 이렇게 딱 막혀 있는 형태이고 우리는 코 부분이 상당히 커요. 또 혀가 커요. 혀가 상당히 크죠.
우리 인간이 음식을 먹는 데만 혀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큰 혀를 또 언어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간 언어, 동물 언어를 비교하기 전에 이 뇌의 사이즈, 발성기관의 발달 정도 이런 것들이 인간과 동물과 다르다 점을 먼저 알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발성기관을 이제 자세히 이제 보면 입술이 있고요, 혀가 있고 비강 부분이 비강입니다. 코 쪽 부분의 그 공간, 공간이 이렇게 크다는 것이 그 부분을 울려서 이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구강, 이 앞에가 이 아래가 구강인데 물론 혀가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작아 보이지만, 그리고 사실 여기 어린아이의 그 구조라서 이 부분이 더 작아 보이지만 더 상당히 크죠. 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인두라는 부분인데 인두. 그 다음에 이제 후두. 이 부분이 후두인데 이 후두 여기 이제 기관지고 이게 식도예요. 그래서 이제 기관지 쪽으로 소리가 통하다 보니까 이걸 통해 소리를 내는데 여기 뭔가가 막힌 게 있죠. 이것을 후두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그란 부분, 이 부분을 찾은 이제 성대라고 하는데 소리 박스라고 그래요. 보이스 박스. 여기 성대 부분은 두 개의 그 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를 해요. 그 부분을 이제 그래서 그게 열릴 때 그게 성문이 된다라고 하고 닫았다 열었다를 하는 그 두 개의 문 같은 거를 성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대가 닫혔을 때는 이 부분이 울림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유성음이 나게 되고요. 성대가 열려서 공기가 안으로 슉 들어가면 무성음이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뇌에는 뇌 사이즈가 클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이 구강 구조, 발성기관의 구조가 복잡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아주 다양한 음성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메시지를 자기의 감정까지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인간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텐데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죠. 예, 다음 시간에는 인간 언어의 특징을 하나씩 때로는 수학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견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